숨이 멎는 듯한 둔탁한 소리.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모두가 외면한 한겨울 살얼음 같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한 노인이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편의점 알바로 하루를 살아가는 면접을 막 보고 온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인 1,500원을 꺼내 택시를 잡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도리를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청년의 작은 선행이 70억이라는 상상조차 못해볼 규모의 보답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쓰러진 이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포근함을 더 많은 분들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 가득한 일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6살 김준호. 그의 하루는 언제나 숫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500원, 하루 8시간이면 76,000원, 한 달이면 160만 원, 고시원 월세 45만 원, 통신비 3만 원, 식비 5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대학은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등록금 400만 원 때문에 자퇴했죠. 아버지는 4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병원비 월 230만 원을 대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준호의 지갑엔 오늘도 15,000원권 한 장, 내일 급여일까지 버텨야 할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편의점 앞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준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1명, 2명, 3명, 7명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준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5,000원권 한 장. 이 돈으로 내일까지 버텨야 하는데. 택시비만 10,000원은 넘을 텐데. 3초의 망설임. 노인의 식은땀과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준호는 결정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노인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요즘 이런 젊은이 드물어.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내일 꼭 고쳐야 하는데. 준호는 노인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시계였습니다. 낡은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시계. 하지만 준호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15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 12,000원. 준호의 지갑엔 3,000원만 남았습니다. 응급실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분이에요.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응급 처치 후 병원비는. 준호는 다음 급여에서 떼기로 하고 병원비 10만 원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응급 처치 후 노인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김준호요. 할아버지, 꼭 괜찮아지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이런 사람 처음이야. 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삼각김밥 1개를 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틸 식사였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집주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월세 안 들어오면 짐 빼시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급여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장두식 회장이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유 원장, 고쳐야겠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새벽 4시 15분. 준호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컵라면으로 새벽을 보내고 있었죠. 같은 시각 병원에서 장두식 회장이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사망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시각 오전 4시 15분. 준호는 몰랐습니다. 그 15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 맞으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 무슨 일이신지.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최인혁입니다. 장두식 회장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님? 장두식?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흘 전 당신이 도와주신 노인분이 장두식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새벽 4시 15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모셔갔어야 했는데.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만 70이 세셨고 말기 췌장암 사기 판정을 6개월 전에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여명 3개월 이내였죠. 당신 덕분에 회장님은 마지막 사흘을 평온하게 보내셨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슨 일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이틀 전 유 원장을 수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723호 번지 건물 전체를 김준호에게 유증한다. 준호는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가 72억 5천만 원의 5층 상업용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320평, 연면적 1200평, 월 임대료 수입 1억 3천만 원, 편의점, 카페, 사무실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72억? 1억 3천만 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드님 장민재 씨 42살, 그리고 며느리 한수진 씨 39살. 하지만 회장님은 그들 대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 내일쯤. 준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 유 원장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변호사 명함,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날 밤 준호는 몰랐습니다. 내일 찾아올 지옥을. 다음 날 오전 9시 고시원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섰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차에서 40대 남자와 30대 여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명품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가 3,500만 원짜리 버킨 백이었죠. 남자가 준호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김준호?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 누구신데요? 남자가 반말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어떻게 꼬드긴 거지?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쓰러지신 분을 병원에. 닥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70억짜리 건물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
옆에 있던 여자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사기꾼 티가 완전 나네. 겨우 편의점 알바 주제에 건물을 받겠다고? 내 평생 벌어도 10억도 못 벌 주제에 감히. 주변 고시원 주민들이 창문으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꿈깨. 우린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유언무효 소송 준비 끝났고 일주일 내로 법원에 제출할 거야.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3천만 원은 기본이야. 내가 그 돈 감당할 수 있겠어? 법정에서 보자고. 그들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인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 아들분이 찾아왔는데요. 소송을 한다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강남구 테헤란로 30층 빌딩 28층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민재 씨의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날짜별 송금 내역 53건, 총액 18억 3,200만 원. 상환 내역은 0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2014년 6월 사업자금 3억 원, 6개월 후 사업 파산, 2016년 3월 비탄감 요청 2억 원, 도박 빚으로 판명, 2018년 12월 주식 투자 명목 5억 원, 전액 손실, 2020년 5월 긴급 생활비 1억 원, 명품 구매로 확인됨, 2022년 9월 마지막 송금 4억 원, 용도 불명, 10년간 총 18억 3,200만 원.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 기록부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입원부터 2023년 9월 20일 사망까지 7개월간 총 면회 횟수 0회. 명절인 설날과 추석, 생신인 6월 15일에도 불참.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사흘 동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70평생 돈만 보고 살았는데 죽을 때 진짜 사람을 봤다고. 내 아들은 돈만 보고 저 청년은 사람을 봤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김준호 씨. 준호는 창밖 강남 빌딩 숲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돈이 필요해서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이틀 후 서울가정법원에 유언무효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원고 김준호는 이를 이용해 유언을 강요하거나 유도했을 개연성이 있음. 소송 대리인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 착수금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호의 통장 잔고는 86만 원. 이번 달 급여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 비용, 증거 확보 비용, 모두 막막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이미 예상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병원에서 의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이준호의 소견서, 유언 작성 당시 명료한 의식 상태, 진통제 투여 기록을 보면 유언 작성 12시간 전이 마지막 투여. 간호사 이명의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병원 측 협조로 5시간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병원장이 장두식 회장과 지인이라 자발적으로 제공했죠.
변호사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부터 회장 사망 전까지의 모든 기록, 그리고 그 안에 결정적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병원을 떠난 후 40분 뒤 장민재와 한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장면.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새끼한테 건물 준다고요? 미쳤어요?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며느리 수진이 회장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시아버지, 빨리 유언장 다시 써요. 안 그러면 요양원에서 썩게 내버려 둘 거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다음 날 새벽 5시 회장이 담당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장의 또렷한 육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김준호에게 준다. 아들에게 줄 것은 단 1원도 없다.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6개월간 녹음하신 파일들입니다. 파일명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민재 전화, 2023년 4월 28일 민재 전화, 총 13통의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안 주시면 더 이상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두 번째 파일, 6월 15일 회장 생신날. 생일? 그런 거 챙길 시간 없어요. 돈이나 붙여주세요. 세 번째 파일, 8월 2일.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갈 거예요. 돈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상엔 피보다 가벼운 탐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겁니다. 유언무효 소송 첫 공판일. 서울가정법원 205호 법정. 오전 10시. 피고 측 장민재는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을 대동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했죠. 원고 측 준호는 최인혁 변호사 혼자. 얇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방청객 30여 명, 기자 5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건이었으니까요. 재판장 김영수가 입장했습니다. 58세, 판사 경력 25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가단 78만 9,541호 유언무효 소송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말기 암 환자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모르핀 계열 진통제 사용, 이는 판단 능력을 저해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상속인과 단 사흘간의 관계만 가졌습니다. 유언을 받을 법적, 도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사흘 만에 70억은 좀.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최 변호사가 준호의 손을 톡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1호를 제출합니다. 담당 의사 이준호의 소견서입니다. 유언 작성 당시 진통제 미투여. 간호 기록지를 보시면 마지막 진통제 투여 시각은 유언 작성 12시간 전입니다. 피상속인은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증거 2호, 병원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민재와 한수진이 회장을 협박하는 장면. 시아버지, 빨리 유언장 다시 써요. 회장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회장이 눈물 흘리는 클로즈업. 방청석에서 헉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아들이야? 최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증거 3호, 피상속인이 녹음한 통화 내역 13건입니다. 스피커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돈 안 주시면 장례식도 안 갈 거예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장민재,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민재는 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피상속인의 통장 기록을 봤습니다. 피고는 10년간 총 18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단 1원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용이 아닌 편취에 가깝습니다. 재판장은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 김준호에 대한 유증은 정당합니다. 다만 피고의 유류분 청구권은 별도 심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000원으로 70억 받은 청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 받는구나. 저 아들은 진짜 쓰레기네. 하지만 법정을 나서며 민재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승소 후 준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형식적일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준호는 고시원 월세를 완납하고 어머니께 용돈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채권 추심회사 대명 FNC.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고 장두식과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12억 원을 변제하라. 기한 내 미이행 시 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 절차 진행.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요. 내용 증명에는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일자 2023년 9월 18일. 회장 사망 이틀 전. 차용 금액 12억 원. 이자율 연 12%. 하단에는 김준호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법무법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도장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당신은 돈 거래를 한 적이 없죠.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변호사는 법인 등기부를 떼왔습니다. 대표이사 한수철 44세. 한수진의 친오빠였습니다. 전과 이범 사기죄 1회, 횡령죄 1회. 민재와 수진이 짜고 친 겁니다. 위조 차용증으로 당신을 채무자로 만들고 건물을 가압류한 뒤 헐값에 경매로 넘기는 수법이죠. 이틀 후 대명 FNC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틀 만에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역삼동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준호는 건물을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부모 요양병원 알아냈다. 건물 포기 각서 쓰지 않으면 니네 엄마 다친다. 발신 번호는 타인 명의 대포폰이었습니다. 준호는 공포에 떨며 어머니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 일을 마치고 막 병원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놀란 얼굴이니? 병원 주차장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서성이는 게 목격되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이동현 형사가 배정되었습니다. 협박죄, 공갈미수죄로 수사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관하세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소합니다.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항목은 인형 진위, 필적 분석, 용지 및 잉크 작성 시기. 비용은 300만 원. 준호가 급여로 마련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호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각서 써라. 시간 없다. 후회할 거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인형 및 필적 모두 위조로 판명. 용지 작성 시기, 피상속인 사망 5일 이후.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협박, 공갈미수. 이번엔 실형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장민재, 한수진, 한수철. 죄목은 사문서 위조, 형법 제231조. 협박, 형법 제283조.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 고소장은 63페이지, 증거 서류는 230페이지였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이 한수철을 피의자 소환했습니다. 검사 박지원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4시간 추궁 끝에 한수철이 무너졌습니다. 처남 민재가 시켰습니다. 차용증은 위조 브로커한테 30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협박 문자도 민재가 보낸 겁니다. 저는 그냥 회사 이름만 빌려줬어요. 한수철의 자백으로 위조 브로커 김철수가 검거되었습니다. 51세, 전과 6범. 작업실에서 위조 도장 300여 개, 위조 차용증 100여 장이 압수되었습니다. 추가 피해자 4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70억 유산 사건, 조직적 문서 위조 범죄로 확대. 검찰은 장민재, 한수진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틀간 불응했습니다. 해외 도피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금지 조치와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새벽 5시 30분 긴급 체포 24시간 후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 앞에 기자 30여 명, 방송 카메라 7대가 몰렸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수갑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유산을 포기할 의향 있습니까? 민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최민호가 신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출석 요구 불응, 해외 도피 시도, 증거 인멸 우려 있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재, 수진 부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리수감이었죠.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장민재는 아버지 요양병원 입원 후 몰래 아버지 명의로 대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위조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추가 죄목은 사기죄, 형법 제347조, 명예도용. 한수진은 시아버지 건강보험카드를 절취했습니다. 성형외과 사용 내역 2,300만 원. 눈 재수술, 코 재수술, 보톡스. 추가 죄목은 절도죄, 형법 제329조, 사기죄.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부정 사용 총액 3,100만 원. 공판 준비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 김미선이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32살, 5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두식 회장님은 7개월 동안 가족 면회 영회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매일 창밖만 보시며 우셨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재판장 김영수가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 박지원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장민재 징역 7년, 피고인 한수진 징역 5년, 피고인 한수철 징역 3년. 재판장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18억을 받고도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변명이 있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18억을 받고도 단 한 번의 감사도 상환 노력도 없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 유일하게 의지한 타인에게조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최소한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2주 후 판결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장민재 징역 6년에 벌금 5천만 원, 피고인 한수진 징역 4년에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한수철 징역 2년 6개월, 사문서 위조 및 협박죄는 실형, 집행유예 불인정.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제목이 올랐습니다. 70억 유산 노린 패륜 아들, 징역 6년 실형.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사이다다. 저런 인간이 아들이라니.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법정을 나서는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겼지만 뭔가 허전하다. 판결 확정 3일 후 준호는 역삼동 723-2호번지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강남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72억 5천만 원의 건물주가 된 26살 청년. 하지만 그의 표정엔 기쁨보다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엔 여전히 낡은 지갑. 챕터 1에서 들고 다니던 그 지갑이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도 여전히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10,000원이 70억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본 거였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진짜 가족을 찾으신 거고 전 그저 사람 노릇을 한 것뿐이었죠. 바람이 준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준호 씨는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1층을 무료 급식소로 2층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지만 가끔 그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 그 삼각김밥을요.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명언이 표시됩니다. 선행엔 영수증이 없어요. 하지만 우주는 기억하고 있죠. 3초의 정적.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당신이라면 그 15,000원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낭만에 잔잔한 힐링이 될 이야기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늘 응원합니다. 낭만 로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